네, 오랜만에 모시는 분입니다. 시그널픽에서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모신 게 좀 오랜만에 서울시 얘기도 들을 겸 했는데 지금 정치권 이슈가 좀 상당히 많아져서 먼저 서울시장부터 여쭙고 어제 빈손회동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국회 행안위 국감에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좀 달라진 느낌을 저만 가진지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들이랑 좀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상황이 좀 어때서 그랬던 겁니까? 뭐 윤건영 의원 질의 때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한강버스 관련된 질문들도 있었고 또 서울시에 관련된 TBS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국정감사 지켜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겠습니다만 의원들에게 배정된 시간이 7분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그 7분의 시간 내에서 질문도 하고 또 피감기관장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7분을 내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실질적인 피감기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위원장님, 의원님 적어도 피감기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해당 의원께서 깐족거린다라고 하는 비하성 있는 표현을 써서 국감장이 약간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단호하고 또 시민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다른 면모를 좀 봤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까지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피감기관장이고 그 국감을 하러 오신 의원이니까 좀 예우를 갖추지 않을까 했는데 약간 싸우는 느낌도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렇게 좀 나가실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그 싸움을 걸거나 혹은 이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용어는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셨을 때 피감기관장이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용어들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피감기관장도 이 행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하고자 했던 거지 일방적인 의원들의 질문에 모든 것들을 수긍해야 되는 죄인이 아니라는 점 아마 공감하는 국민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TBS 사태도 이제 도마에 올랐는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게 지금 이제 송지현 노조위원장인데 이분이 김어준 씨 그 프로그램 작가로 일하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TBS 사태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TBS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김어준 씨에 좀 집중된 뭐 비용이 너무 많이 지급됐다거나 이런 게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서울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좀 TBS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께서 일방적인 주장들을 쏟아내니까 이게 꼭 TBS 전체 의견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상당했습니다.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TBS라고 하는 시민의 방송을 김어준 씨 방송으로 사유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상당했고 법정 제재라든지 그동안에 있었던 행정 조치 등 이 방송의 편향성 문제들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말의 반성 없이 모든 책임을 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돌리게 되는 모습들에 꽤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분의 얘기와는 다르게 이 TBS가 현재 상황이 이르게 된 건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현재 상황이 진행이 된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성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울시장께서도 많은 기간 읍소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는 내용을 모르지 않을 거라 보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좀 지혜를 모아서 TBS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직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야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서울시에는 지금 김병민 부시장 가신 이후에도 젊은 피를 좀 수혈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30대 정무수석이 임명이 됐고 70년대 80년대생들이 많이 좀 포진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좀 오 시장님이 뭐 대선을 염두에 둔 세대 확장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서울시정에 대한 세대 확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많은 정치권 혹은 정부에서도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늘 기억하는 게 시대 교체,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막상 정작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젊은 사람들에 대한 등용들은 상당히 뒤처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근데 제가 8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네. 또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서 시정에 대한 변화들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관용 정무수석, 서울시 정무수석이 정무적으로 시의회, 가교 역할 등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인데 곽관용 수석도 30대거든요. 80년대생. 예.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분위기들을 상당히 조화롭게 새로운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젊은 분들 모이셔가지고 네. 그냥 젊은 사람이 갔다 정도가 아니라 좀 만드신 정책 같은 거? 정책 네. 변화 이끌어내신 게 있으면 하나만 소개를 해주시죠.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 중에 예. 젊은 층들이 꽤 좋아했던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대 군인의 청년 정책 나이 연장 네.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한 50개가 넘는 청년 정책들이 많아요. 청년의 나이는 조례에 따라 39세까지를 규정을 하는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노은지 부장님도 청년.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청년에서 이탈을 했네요. 아, 예, 예. 40이어가지고. 요즘 서울시의 네. 가장 히트 상품, 사랑받는 상품이 기후동행 카드입니다. 네. 한 달에 한 6만 2천 원 정도 내면 모든 교통을 쓸 수 있는. 근데 여기에 청년 39세 나이까지 해당되면 할인을 해줘요. 더 할인을 해줘요? 거기 7천 원 정도를 더 할인해 주는데 이런 청년 정책들이 한 50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 다녀온 청년들은 내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보면 청년 정책을 받을 수가 없는 나이 아닙니까? 아,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난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청년 정책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3년 연장해 주겠다. 군 복무한 정도 기간에 예. 좀 더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얼마든지 있게 해주겠다. 거기에 대한 그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네. 꽤 큰 호응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만들다 보니까 네. 하나씩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소득과는 좀 대비되는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김병민 부시장도 이런 칼럼을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보편이라는 선의로 포장된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 들으면 막 반발을 할 것 같은 말인데 이거 좀 너무 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신 건 좀 너무 깎아내리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서울시장께서도 얼마 전 이 디딤돌 소득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약자 정책에 관한 이 행사장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단순 무식한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과함이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 약자를 위해서 시행해야 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 똑같이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서울시가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디딤돌 소득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게 되는 하우상박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디딤돌 소득과 이재명 대표나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민의 관점에서 앞으로도 정책적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오 시장님이 뭔가 기회만 되면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비판을 하고 네. 디딤돌 소득 얘기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이런 정책적 대결이 꽤 중요한 또 시민들에게 국가적 과제로서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16일에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네. 결과가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뭐 지켜야 될 것은 다 지켰다라고 하지만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이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득표 결과를 보고 서울이나 수도권 민심 위반이 더 심각해졌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시도 아마 뭐 어떤 분석 같은 것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서울시가 선거 결과를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네. 공무원 신분이라서 약간 정치적으로 조금 정제된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번 선거를 바라봤을 때 서울시 교육감 투표율이 너무 낮더라고요. 네. 23.5%? 그러니까 그 1,000만에 가까운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교육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교육감 선거를 진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졌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 이제 그 정치권에서 특히 관심이 많을 텐데 서울 지역 상황이 이게 좋아진 거냐 나빠진 거냐 등에 대한. 근데 제가 이렇게 투표율을 개인적으로 한번 쭉 봤습니다.
근데 서초가 27%, 예. 강남이 25%, 송파가 25%. 근데 관악 같은 경우가 20%. 그러니까 평균의 기점으로 보면 보수세가 강한 동네는 더 많이 나왔고요. 투표율이. 네. 또 진보세가 강한 데는 좀 덜 나온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네. 서울 지역의 상황이 지금 보수 진영에는 꽤 어려운 형태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니까 학군지가 몰려 있는 데들에서는 네. 나름의 어떤 보수 후보 득표율이 좀 나왔는데 그 아닌 지역에서는 좀 낮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학군지가 몰려 있다라는 걸 보니까 약간 지금 지도가 아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예. 강남 지역에 좀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강남 8학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뭐 용산, 강남 요런 지역에 있는 데서는 보수 후보를 좀 뽑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좀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물론 저분들이 정당 후보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성향을 드러낸 보수 진보 후보고 실제로 선거운동할 맞아요. 때도 네. 파란 옷, 빨간 옷 이렇게 입고 하시더라고요. 저거 보면 수도권 선거랑 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게 네. 지금 저 투표로 나타낸 결과잖아요. 예. 뚜껑을 연 결과죠. 결과.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그러니까 투표율이 23.5면은 우리 총선 때나 지선 때 비하면 너무 낮잖아요. 네. 근데 그 낮은 것 중에서도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투표를 더 많이 했고 진보적인 동네에서 투표를 덜한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똑같은 상태에서 투표를 끌어올렸다고 가정하면 아마 저 지도에서 파란색은 더 파래졌을 거고 빨간색의 색깔이 더 옅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선거를 해봤던 그 경험칙에서 나왔던 상황이라 네. 아무튼 지금 수도권의 현재 민심이나 상황이 매우 위중하고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 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요. 이게 교육감 선거가 정당 후보를 낸 것도 아닌데 한동훈 책임론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 정당 소속 후보는 아니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한 뭐 투표 동료라든지 좀 보수 진영 후보의 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포기한 거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요. 이건 좀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서울시 얘기를 하나만 끌어다 얘기를 하면 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의 정책 캠페인들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서울시의 비전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5개 자치구 전체를 이겼거든요. 네.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면 서울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온라인 교육으로 유명 일타 강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정말 좋아요. 예. 이런 방식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 우리가 무엇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정책 캠페인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 없이 약간 정치 이념 대결 구도로서 빠지게 되면 지금 있는 정치의 현재 구도의 틀을 깨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교육감 선거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나 보네요.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도 없고요. 개입할 수도 없고. 네. 이게 근데 서울시 교육감이랑 이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드는 생각인데 서울시랑 서울시 교육감이 어쨌든 같이 서울시 교육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좀 같이 뽑거나 러닝메이트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따로 뽑으니까 투표율도 저조하고 사실 뭐 제가 이런 커밍아웃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투표를 안 했는데 되게 왜냐면 많습니다. 학부모가 아닌 입장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내가 직접 뽑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 좀 해소할 필요 없을까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얼마 전 예. SNS 글을 통해서 이 교육감 선거 진짜 정치 개혁해서 런닝메이트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교육감 선거에 얼마의 돈이 드는지 아십니까? 얼마가 드나요? 한 40억 가까이 들 거예요. 서울시 선거에. 40억. 정당 공천이 없잖아요. 네. 그럼 개별 교육자가 나와서 40억 가까운 돈을 들고 선거를 치르는데 15% 득표. 정당 공천을 받으면 15% 득표는 되니까 보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보수 단일화, 진보 단일화라고 하는 정당 표방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10%를 받지 못하는 순간 수십억이 날아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같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경제적인 윤택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 그동안 교육감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사법적 처리를 받았던 분도 많고요. 네. 런닝메이트 제도를 통한 이 제도의 변화 저는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네. 모셨으니까 좀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천만 서울 시민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받는 약간 여론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어서 이걸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면 그 오세훈 서울시장님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여야를 다 섞어놓은 거긴 해요. 근데 보면 9월에 한 거라서 아마 지금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최신 조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1% 정도 나오고요. 네. 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지사보다도 좀 낮은 득표예요. 네. 저게 선호도 조사를 보면 갤럽 조사인 거죠? 갤럽 조사입니다. 네. 저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또 잘 나오는 조사들도 있던데요. 네. 여러 여론조사마다 추이가 있습니다만 뭐 전화 면접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조금 낮게 나오는 수치들이 보이던데, 무튼 지금 뭐 차기 지도자,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언급한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가 코멘트하기에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치라는 입장이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4.7 보궐선거와 그리고 2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이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거나 했던 기억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여당과 야당이 1대1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원래 보수가 꽤 어려운 선거잖아요. 25개 자치구 전체를 이긴 기록적인 선거를 4.7 보궐선거를 했고, 네. 그 이듬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420개가 넘는 전동을 이겼습니다. 전동을 전부 다 이기는, 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예. 지방선거에 상대 나왔던 후보가 송영길 전 네. 대표여서 그랬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 너무 깎아내리시는. 아, 네, 뭐. 네, 무튼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중도 외연 확장의 가능성들이 꽤 높게 결과로 나타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들께서 어떤 지도자가 국가를 좀 담당했을 때 차분히 안정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국가 경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뭐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국감 이슈였으니까 명태균 씨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를 공개했던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여권 인사와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 내가 선거를 도왔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A 취재진과 만났을 때는 오 시장을 처음 만나서 내가 물어본 게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였다. 뭐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뭐 일단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그래서 내가 고소장까지 써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사실관계가 더 있을까요? 이미 여러 차례 얘기도 했고 SNS 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때 서울시장 4.7 보궐선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 나올 사람이 있냐 없냐에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민 끝에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만난 자리에서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네. 시장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예.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대단한 인연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과정, 저도 당시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과 일도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도 도왔거든요. 같이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김영선 의원의 소개로 만난 적이 있지만 그 뒤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라고 네. 딱 상황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판이 매우 혼탁하게 돌아가는 이 이슈에 별로 이름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고소장 써놨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접수는 안 하시나요? 정말 고소를 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예.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소는 지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도 말렸거든요. 네. 일단은 고소장을 써놓고 분명한 의지를 피력하지 않으면 시민들께서 괜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했고, 또 이제 법적 조치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 이슈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특별한
뭐 상황이 전개되면 모를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지를 밝힌 거고 일단 또 네. 법적 조치 들어가면 그 이후에 네. 또 뭐 이렇게 조사도 받아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이어지니까 뉴스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건 좀 네. 지켜보겠다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황당했던 게 이게 뭐 오 시장님도 아니라고 얘기는 했는데 명 씨가 얘기한 것 중에는 오 시장이 뭐 울었다 뭐 이런 식의 읍소했다 이런 네. 표현도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왜 이런 좀 터무니없는 당사자가 아닌 걸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까요? 뭐 명태균 씨의 뇌 구조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보면 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참 정치인들도 곤혹스럽게 한마디를 보태면 또 한마디를 갖고서는 계속 뉴스가 이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알려지고 이 명태균 씨 뉴스가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뉴스를 좀 빠르게 정리하고 끊어낼 필요가 정리를 있다. 하고 싶긴 생각합니다. 한데 이게 뭐 계속 뭔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좀 들고 당시 비대위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네. 김종인 위원장과도 워낙 가까우시니까요. 근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그때도 이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가 친하다는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 예. 이준석 의원. 이준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 영. 당시 후보 시절 네. 생각해 보니까 다 제가 친했던 그 사람들이고 주변에 늘 계셨는데. 늘 명태균 씨보다는 김종인 위원장과는 매일 같이 있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매일 같이 있었으니까 네. 물리적 시간으로 제가 제일 가까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단언컨대 단 한 번도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뭐 정치적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썼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예, 아무도 못 모셨던 김종인 모시기를 그러니까 네.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캠프에 김종인 모시기를 본인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다가 이후에 만난 장면이 좀 드러나기도 했고 물론 지금도 명태균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허무맹랑한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지만 좀 모른다고 했던 게 나중에는 만나는 뭐 사진도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주장 자체가 조금 옹색해진 면이 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예. 아마 정치 쪽을 취재하셨던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경희궁에 아침 한 번씩 다 가보셨을 거예요. 네.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 저도 뭐 자주 가죠.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만나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가깝다고 또 얘기하고 여기서 있었던 얘기,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또 그런 얘기들을 갖고 누군가는 가까운 친분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것만으로 누군가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만약 얘기했을 때 그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지는 뭐 듣고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거라 봅니다. 예. 명태균 씨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라는 인물이 어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잖아요. 뭐 보니까 명태균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전원 형식으로도 하고 뭐 실제인 것처럼도 하고 이제 그걸 다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고 막 뒤죽박죽된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분을 좀 불러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국감 내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결국은 다시 또 퇴색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뭔가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상황으로 뭐 상황을 좀 반전시키거나 네. 국가의 이득과 도움이 되는 상태의 결론이 난 모르겠는데 네. 좀 변죽을 울리다가 결국 이슈만 생산하고 정작 이번 국감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언론들은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들이 점점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냥 경선 전후로의 어떤 2년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도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네. 있으니까요. 지금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라서 약간 정치적인 언급은 조심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 그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서울시도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
정당 소속의 어떤 서울시장이시고 하니까 두 분의 회동에는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빈손회동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이 국면에 좀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시기에 빈손회동으로 나온 건 좀 어떻게 뒤에 보셨을까요? 나오시는 분들께서 아마 네. 이 얘기를 두껍게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제가 서울시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생각보다 정치 뉴스에 잘 눈이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정치 뉴스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민생 문제라든지 그냥 국민들의 삶에 관한 현안에서 또 부동산도 워낙이나 뉴스가 크잖아요. 네. 네, 대출 문제라든지 진짜 국민 삶에 관한 이슈들이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하루 종일 나오는 정치 뉴스들은 한 달이 두 달이 지나도 거의 똑같은 주제에만 매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탈피하는 모습을 그래도 집권당 또 국민의 총괄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좀 지혜를 새롭게 빨리 모으는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갖게 되네요. 진짜 국민들이 좀 관심 있는 얘기를 예. 하는 국회도 됐으면 좋겠고 국감도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김병민 부시장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